근데 중앙당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방송해도 될까요? 그렇죠. 방송해도 될까요? 이거? 걱정되는데. 경선을 했습니다. 경선 결과와 달리 다른 분이 공천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안절부절 모두야. 어, 그러니까 이게 공천의 이런 깊은 얘기를 근데 이거 지금 해도 되는 걸까? 국민들은 뭐 깊이 있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아마 이런 얘기를 우리가 나누면은 좀 재밌어 하실 거예요. 아, 공천이라는 게 그렇게 또 돌아가는 부분이 있구나 하고. 자, 오늘의 쓴소리 상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출연해 주신 분들부터 제 왼쪽에 다 아시는, 모두 잘 아시는 강성만 국민의힘 금천구 당협위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제 오른쪽에는 처음 나오신 분이라 제가 소개를 좀 할게요. 우리 윤지현 박사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 윤석열 캠프의 서울시당의 선대위원장, 그리고 2022년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 그리고 잠깐이지만 중앙당에서 대변인 임명도 받기도 하셨었고,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어게인 2022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이 어게인 2022가 뭐냐면 제가 2022년에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이 여기 계신 강성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윤지현 박사님, 그리고 저 외에 6분이죠. 6분이 다 계셔서 합쳐서 9분이 공천관리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에피소드를 조금씩 풀고 방송 기준으로 130여일 정도 남은 이 지방선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일단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충남, 충북, 경남, 경북, 강원까지 저희가 도지사를 다 가져왔습니다. 그 광역단체장이죠. 다 가져왔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번 6월 지방선거는 좀 쉽지는 않겠죠? 보니까 우리 셋이 같이 공관위원을 한 그런 추억이 다 있는 분들이네. 그래서 우리가 친해졌나요? 그때 참 언쟁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랬죠. 밤도 많이 새고 치열하게. 했는데. 네. 근데 요즘 공천이 지금 세간의 화제잖아요. 네. 김병기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강선우, 뭐 김경까지 이렇게 불똥이 튀어가면서 야, 도대체 이 정당의 공천이 이렇게 지저분하냐 이런 국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오늘 얘기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원래 그 아이들은 지저분했어요. 그런가요? 그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 우리 당에서도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사실 근데 민주당처럼 심각하게 저렇게 대놓고 한 장은 있어야 단독 공천 받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천이 저렇게 이제 이 사고 파는 공천, 이렇게 그 매관 매직 공천, 이제 이것은 이제 민주당의 호남이나 우리 당의 뭐 영남이나 네. 텃밭에서나 이제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수도권은 사실 뭐 어느 당이 당선될지 모르니까 그 공천 장사라는 게 쉽지 않은 지역인데 이게 지금 수도권에서 우리가 총선에서 우리 보수 정당이 3번 내리 참패를 하다 보니까 이게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이번에 그 김병기 그 전 원내대표건처럼 자기도 공천을 준다고 뭐 받았다가 뭐 돌려줬느니 지금 이런 혐의를 받고 있지. 또 강선우 뭐 1억도 그것도 있지. 또 김경이라는 그 여자가 그냥 아주 엄청난 로비를 하고 여기저기 정치권의 실세들, 민주당의 실세들에게 로비한 흔적이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보다는 민주당이 이 수도권까지 포함이 되니까 엄청 지저분한 것 같아요, 지금. 예. 이 그 김경 시의원 건은 또 어저께 드러난 거에 따르면 뭐 동생들한테 서울시 예산을 수백억을 밀어줬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돈을 벌려고 정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경이라는 이분은 뭐 어디 H 여전에 뭐 아동교육 관련 교수를 하셨다는데 이분은 이제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로비를 했더라고요. 김병기, 강선우, 뭐 또 김민석 총리까지 거기 무슨 뭐 당비 대납부까지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돈을 써서 그 권력의 그 실세들의 끈을 잡고 또 그분들에게 뭐
상납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또 공천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배지를 달고 이 배지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돈을 뭐 수십 배, 수백 배 회수를 하는 그런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남동생, 여동생한테 자기가 서울시 의원으로서 상임비를 바꿔가면서 서울시 예산을 주고 거기에서 막대한 뭐 이익을 취해요. 무슨 뭐 오피스텔을 뭐 지어가지고 서울시 SH 공사가 뭐 전부 매입을 하게 한다든가, 예? 뭐 모든 뭐 홍보 예산을 뭐 자기 뭐 여동생 쪽으로 밀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과연 이 권력 주변에 김경희만 있겠느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뭐 지금 뭐 절대적으로 수도권이 그 민주당이 이 압승을 하다 보니까 여러 차례 네. 이 민주당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이 수도권에 대거 있지 않느냐. 김경희 같은 사람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참 이 공천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많이 지금 실망하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기억나는 게 사실은 되게 안 그러실 것 같은 윤 교수님께서 막 화를 내시고 안 그러실 것 같은 강성만 위원장님께서 막 화를 내시고 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때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제 그때 혹시 기억나는 지역구 있으세요? 많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개괄적으로 돌이켜 보면 이제 우리가 9명의 심사위원이었잖아요. 네. 근데 내부 심사위원은 3밖에 안 돼요. 네. 6분이 다 외부 심사위원이라 이제 말하자면 당협위원장을 하신 분은 3밖에 네. 없거든요. 근데 이 지방선거가 오면 이제 서울을 예로 들면 서울의 49개 당협위원장들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자기 지역구에 대해서 공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데 자기 생각이 어느 정도 공천에 이게 반영이 돼서 결과가 나올 것이냐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걸 대변해 줄 사람이 이제 내부 심사위원밖에 없는 거죠. 근데 3밖에 안 되니까 이제 외부 심사위원들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걸 뚫고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특히 이제 그 어려운 길을 걸으시는 원외위원장님들 뜻을 많이 반영해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원외위원장님들의 생각이 다 옳은 것은 또 아니에요. 보면은 옳은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런 때로는 당협위원장들의 생각과 그 지역의 또 그 다른 현실과 이런 것들의 어떤 충돌 괴리 속에서 상당히 여러 지역에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좀 괴로웠던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이 또 9분이 우리는 그때 끝장 토론을 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끝장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끝장 토론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아요. 네. 서울이 결과가 아주 압승을 했잖아요. 그쵸. 3분의 1. 구청장도 저희가 훨씬 많이 가져왔고 그랬죠. 예. 서울시의원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뭐 이제 뭐 일부 지역에서 구의원님들을 뺏긴 건 어쩔 수 없었는데 그렇죠. 그 워낙 그 지역색이 강한 곳이라 구의원들은 또 중선거구제니까. 네. 거기는. 저희는 단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안 했습니다. 공천을. 이 끝장 토론을 하고 대안을 찾고 이길 수 있는 선거를 하기 위해서 되게 고생을 했고요. 저희 1회 때 출연해 주신 유경준 전 의원님께서 그때 그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셨는데 그분의 그 의원님의 의지였어요. 만장일치가 아니면 안 간다. 근데 그거를 다른 8분의 공천관리위원들께서 흔쾌히 또 수락을 하시고 저희가 진짜 새벽까지 끝장 토론하면서 공천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좀 더 이렇게 저희처럼 끈끈해진 것도 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그것도 좀 있었어요. 저희가 대통령을 우리 당에서 배출을 한 직후의 선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한 건 있었어요. 그래도 경기도는 그 동수가 그렇죠. 나왔잖아요. 경기도 동수가 나왔죠. 경기도 50대 네. 50. 예. 네. 서울은 7대 3 정도. 네. 참 공천이라는 게 이렇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어떤 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성철 스님,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 돌아와서 공천을 해도 공천을 못 받은 사람은 다 불만이에요. 그럼요. 섭섭하고. 네. 이게 공천이고.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우리나라 그 현대 정치사 역사를 보면 그냥 중앙당이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천을 많이 했어요. 심사위원들이. 근데 심사위원들이 그냥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공천자를 정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심사위원들 권한이 크잖아요. 뭐 돈보따리 싸들고 심사위원 집으로 찾아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예? 스펙은 안 되고 능력은 안 되고 돈은 많고 이런 분들이 뭐 권력은 한번 그 자리에 가고 싶고 누려보고 예, 싶고. 그래서 그런 부정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니까 나중에는 이제 경선을 했는데 체육관에 이제 경선을 해요. 체육관에 뭐 책임당원을 모아놓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것이 민주주의인 줄 알았죠. 경선을 해서 뭐 저하고 윤 교수님이 경선해서 뭐 몇 표 대 몇 표 이렇게 해서 이긴 사람이 공천을 받으니까.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게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누가 요즘 뭐 장사하기 바쁘고 사업하기 바쁘고 직장 다닌데 체육관에 누가 모여? 특정 정당의 후보를 뽑는다고 내가 다 휴가 내서 가겠습니까? 결국은 후보자들이 나를 찍어줄 사람을 동원을 해야 돼. 그렇다면은 결국은 돈을 풀어야 돼요. 네. 네. 아니 뭐 20만 원 더 주고 차비하라고 30만 원 더 주고 와서 나 좀 찍어줘. 이런 말하자면 금권 경선이 돼버리더라 이거예요. 해보니까 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아직 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럼 뭐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 또 이런 얘기 나온 적이 있어요.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은 그냥 당원 비당원 구분 없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천구다 그럼 금천구 주민이면 주민등록이 있는 분이면 누구나 가서 그 투표를 해서 후보를 선출하자 이거예요. 근데 그게 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역선택이 있을 수가 있고 역선택을 방지하려면 민주당과 뭐 우리 당이 같은 날 경선을 실시해야 되고 근데 정치권이 그게 합의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4년 전에 해봤지만 정말 인격 있고 응? 도덕성 있고 응? 합리적이고 이런 분들이 심사위원이 돼서 1차적으로 서류 전형도 하고 면접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또 걸러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중앙당이 지침이 내려오잖아요. 정치적인 약자, 소수 약자, 뭐 청년, 여성, 장애인은 경선 없이도 줄 수 있다. 국가보훈. 예, 이제 그런 거, 뭐 국가보훈자들도 그러고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워낙 우열이 드러나 버리면 저희도 뭐 자체적으로 뭐 경합지역은 여론조사를 해봤잖아요. 당 비용으로. 그래서 뭐 15% 20% 이상 1, 2등이 차이가 나면 경선 없이 1등을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판단이 쉽지 않은 지역은 경선을 2배수 내지 3배수로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결국은 가장 이제 현실적인 저희들이 4년 전에 했던 방법 아닙니까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민주당의 김병기, 강선우, 김경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나타나니까 이건 뭐 중앙당 차원에서 자기를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사실은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나마 최선의 방법인데 그러려면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려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밤을 많이 샜습니다. 이 과정들이 지금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셨지만 그 과정에 도달하는 데까지도 협의가 잘 안 돼요. 자, 이제 우리 교수님, 윤 박사님. 특정 지역이라기보다는 사실 서울시 의회만 생각을 해도 우리가 76명이었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수치잖아요. 그럼요. 그 이전 2018년도랑 비교를 하자면 그 전에 6석이었는데 저희가 76명이나 됐다라는 거는 정말 이거는 저희 길이 남겨야 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거기에서 기억이 나는 게 저희가 그런 투철한 정말 치열한 토론 끝에 경선도 정말 많이 하게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초선 의원들이 차지한 비율이 80%가 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조금 더 공정하게 우리가 이제 올라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거는 조금 자화자찬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 그 자화자찬을 하면서 느낀 건데 그래도 그 저희가 정권을 잡은 직후였기 때문에 아마 취임식 22일이었어요. 취임식 전이었어요. 그 대통령 취임식 전이었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당협위원장들께서 서울시의 당협위원장들께서 그 정말 합리적인 그 선택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분들께서 그래서 뭐 야 나는 끝까지 얘로 할래 뭐 이 사람을 밀고 싶어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당협위원장들께서.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우리 위 대표님이나 윤 교수님 같은 분들이 심사를 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된 거지. 아니 그 사실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지금 현재는 평당원일 뿐이고 심지어 우리 윤 박사님은 그 공공기관에 계시는 바람에 당직도 없어요. 당적도 없어요. 당적도 없으신 무당적자인데 무당적자? 무당적자인데 사실 이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 어찌됐건 당직을 갖고 계신 분들의 그 당시 합리적인 결단을 존중하고 칭송드리는 거고, 당직을 갖고 계신 분은 저희처럼 외부에 가서 공천심사를 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열심히 해줬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서 그냥 사실은 당에서 오랫동안 헌신하신 분들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를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올 때만 제가 말을 거둔 것 같은데.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강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이해를 못해서 끙끙거리고 있으면 이거는 말이죠 하고 특유의 우리 선생님, 우리 영어 선생님이셨잖아요. 선생님의 그 모션으로 진짜 그 모드로 저희한테 정말 특강도 해주시고 이렇게 설득을 해주시거나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 되게 애를 써주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도 이제 저도 위원장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장들이 얼마나 어렵게 지역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했었고, 또 우리 당헌 당규에 당협위원장의 어떤 의견을 참고한다 이런 게 있어요. 참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뭐 100% 들어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죠, 우리가. 그래서 맨날 밤 12시 넘도록 심사하고 뭐 새벽에 집에 가고 또 새벽에 나오고 그 다음 날 또 토론하고 그렇게 한 달 넘는 시간을 그렇게 45일 정도 보냈던 한 것 같아요. 원래는 한 달 안 걸릴 거라고. 우리도 그냥 뭐 저렇게 네. 뭐 권력의 실세가 1억 받고 야 누구 공천 줘 이런 압박을 금방 받았다면 금방 끝났어. 정말 우리 심사 이게 과연 야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는 진짜 그렇게 했으면 금방 끝났을 것 같고요. 저 민주당처럼 하면 돼요. 1억 받았으니까 내일 단수 주자. 그러면 한 달씩 걸릴 일이 없어요. 그 한 달이 아니라 밤샐 일도 없죠. 아침에 9시에 모여서 자, 나 1억 받았으니까 자, 그 강서 거기는 김경으로 단수 공천해. 그랬으면 저희가 밤을 샐 필요도 없고 끝장 토론을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결론을 제가 딱 결정지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당협위원장 분들께서 굉장히 합리적이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경선을 우기면 경선을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4년 전 그 공천 심사가 끝난 후에 공천을 못 받으신 분도 그렇게 극도로 섭섭한 분이 많지 않았어요.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하고 고마웠다고 그러고 저는 그런 분을 여러 번 만났거든요. 저도 만났습니다. 네? 네. 같이 울고 뭐 그런 분도 있는데 그때 참 고마웠다. 내 얘기를 심사위원들이 들어주고 예, 그런 게 참 보람에 남더라고요, 저는. 예. 말을 들어주기만 해도 되더라고요. 들어주기만 근데 해도. 안 들어줘요. 대부분 공심위가 권위적이고 뭐 다 그냥 뭐 다 쫓아내고 이러지. 강성만 위원장님 제가 오래 뵀지만 들어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한 명을 들어주면 뒤에 수백 명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못 들어주셨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사실 이 쉬는 시간이 제일 약간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어찌됐건 결과로 보면 열심히 해서 이기고 나니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이 왠지 새로 출범하는 정권에 힘을 실어드린 것 같고. 이번에 그 김경 사태 지금 터진 거 보니까 역시 그때 우리가 공천 잘했구나. 잘했어요. 저희는 잘했어요. 심사위원들도 다 괜찮았고 또 우리 당협위원장님들도 이렇게 자기 생각과 다르게 우리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경선을 합시다 해도 또 수용해 주신 분도 많았고 그래서 잘 됐지 않느냐, 결과가 좋았지 않느냐.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거 한번 보시고 이게 뭐냐면 이게 뉴스공장이라는 왜 털보 가는 거 있죠.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사실 올림픽에서 남자 축구 없는 거 본 적 떨어진 게 없어요. 88 30 몇 년 만이에요. 누적된 실패는 누적된 원인이 있겠죠. 그렇게 그게 이제 뭐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 축구협회 회장 물러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을 바뀌어야 시스템이 바뀝니다. 자, 여기서 박문성이나 저 해설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면 사람이 바뀌어야 시스템이 바뀐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정청래 대표가 이거는 시스템 에러가 아니라 휴먼 에러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그 얘기가 나와요. 사람이 바뀌어야 시스템이 나온다고. 근데 김병기, 정청래, 이재명 이런 사람들 갖고 시스템이 바뀔까요? 안 바뀌죠. 그리고 박문성 해설위원 말은 100% 옳은 말이에요. 네. 사람이
바뀌어야 시스템이 바뀌어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놔도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어떤 사람이 뭐 공천 관리를 하고 어떤 사람이 당을 이끌고 어떤 사람이 나라를 이끄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이번 사례에서 참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는 시스템 공천을 한다라는 거였거든요. 시스템 공천을 하는 걸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 된 그 시스템이 거죠. 돈을 입금하면 공천을 준다예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네. 뭐 김병기나 뭐 정청래나 뭐 제가 보기엔 입만 열면 거짓말이죠. 입만 열면 국민 앞에서는 번지르르 하고 그 이면에는 이번에 드러난 민주당의 그런 사태 이런 것들이 뭐 많이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진짜로 제가 이거를 그냥 재밌게 보다가 저 마지막 장면에 시스템. 사람이 바뀌어야 시스템이 바뀐다고 하는 얘기를 보면서 그 뭐 정청래 대표가 무슨 휴먼 에라니 뭐 시스템 아라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나서 이거 분명히 그 뉴스공장이거든요. 이거 보면서 야 이건 자기 발등 찍는 얘기를 자기네들이 지금 쇼츠로 뿌리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좀 너희 패널이 얘기하잖아. 사람이 바뀌어야 시스템이 바뀐다고. 이거는 그 민주당이 먼저 반성 좀 하세요. 하시면 집권 여당이 바뀌면 야당도 바뀝니다. 그 참 여당이 책임이 더 크죠. 그렇죠. 여당이 그 정치 개혁도 앞장서야죠. 예, 여당. 정치 개혁을 할 생각이 없잖아요. 그 1억 네. 준 사람 뭐 제명시키니까 어저께인가 탈당했죠, 김병기 의원. 할 수 없이 네, 탈당한 탈당하겠죠. 거죠. 근데 저는 저 양반이 탈당한 다음에 후폭풍이 더 무서울 것 같아. 전 그 흔히 말하는 골드폰이라고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거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를 것 같아. 근데 수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못 건들잖아요. 나 건들면 가만 안 있겠다 하니까 김경희가. 안 무서운 거죠. 공권력이 안 그럼 무서운 무슨 거야. 거지 지금. 뭐, 나 못 건든다 니들. 뭐 나 건드리면 다 죽어 뭐 이거 그렇지 같은데. 이제 그런 거죠. 민주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이게 지금 기득권 정당이 돼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진짜. 아니죠. 민주화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참칭했던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무차별 짓밟고 있기 때문에 민주화 집단이라고 참칭했던 그 운동권 세력들이 아직도 운동권의 옷을 못 벗고 있어요. 구조원 심사를 하면서 이렇게 민낯도 많이 봤던 것 같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전체적인 모습과 그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게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도 그때 확연히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우리 윤지영 박사님은 그 모르는 거를 많이 알게 되신 계기도 됐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혹시나 민주당의 공천심사위원으로 가셨으면 못 버티셨을 거예요. 일단은 뭐 1억 받아놓고 그 사람 하라 가는데 안 할 수가 네. 없잖아요. 일단 이 본인의 상식과는 그 동떨어진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전혀 그런 못하셨을 거고 이 저희처럼 이렇게 우리처럼 밤새 가서 진짜 표 맨날 들여다보고 이 사람들 그 평판 조회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걔들은. 근데 뭐 언론이 얘기해 주잖아요. 1억 받고 그 다음날 단순 공천 됐다. 끝.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천과 돈의 관계인데 참 이 공천이 돈의 유혹에 좀 약하게 돼 그럼요. 있잖아요. 아니 뭐 공천 달라고 뭐 돈보따리 싸우는데 그냥 눈 한번 감고 받아먹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럼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막아야 돼. 이런 것을 그럼요. 막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공관위에서 할 일이고. 네. 그러니까 제가 국가수사본부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 1억 지방선거 전에 찾으세요. 이거 안 찾으면 역사의 죄인이 되실 겁니다. 그 찾아서 어떻게 돈이 흘러갔는지 파악하는 거 다 파악 솔직히 끝났잖아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봐주기 수사하면 안 됩니다. 이제 130여일 남은 지방선거에서 네. 또 돈 뿌리기 시작할 거고 지자체가 국가와 상관없이 지자체가 또 돈을 뿌릴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네. 있었죠. 그렇죠. 마약이에요. 뭐 선거 때 돈 뭐 몇 번 뿌려주고 그래서 표 얻고